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월 3일입니다. 오늘 데이터는요, 지금 시장이 어느 국면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연준의 정책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부터 시작해서 시장 내부의 어떤 건전성 문제, 그리고 거시경제 사이클의 전환 가능성까지 큰 그림을 한번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데이터들을 보면 신호들이 서로 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서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석하기보다는 이 복합적인 상황 자체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의 가장 긍정적인 면부터 시작해보죠. 노동시장의 정상화입니다. 이 미국 임금 성장률 차트를 보면 2022년 고점을 찍은 이후로 정말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연간 임금 상승률이요. 2022년의 고점이 6% 수준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체계적으로 둔화가 돼서 지금은 팬데믹 이전 장기 평균인 3%대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하락 추세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일관적이었죠. 그러니까 한때는 임금이 너무 빨리 오르니까 이게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까 봐 모두가 걱정했는데 이제 그 압력은 확실히 약해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가도 되겠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지금이 금리나 사이클 진입이라는 거시 환경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노동보상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완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연준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연준이 성장세를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정책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착륙을 위한 명분을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이 추세가 계속될 건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특히 앞으로 나올 고용비용지수, ECI가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이게 우리가 자주 보는 시간당 평균 임금 데이터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ECI, 즉 고용비용지수는 임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같은 복리후생비용까지 포함을 하거든요. 아,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노동비용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요. 통계적으로도 변동성이 좀 적어서 연준이 훨씬 더 신뢰하는 지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ECI의 둔화 속도를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만약에 앞으로 발표될 ECI가 3.5% 이하로 명확하게 떨어진다면 이건 노동발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확고하다, 이런 추가 증거가 될 겁니다. 만약에 그 신호가 확인된다면 아무래도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전략이 더 힘을 얻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듀레이션 누출을 늘리는,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할 때 더 큰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장기 채권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지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금 데이터만 보면 시장이 아주 평온하고 긍정적일 것 같은데 막상 시장 내부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다음 자료인 시장 심리 게이지가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종합 점수는 중립인데 안을 뜯어보면 정말 극과 극이네요. 네, 이 지표의 핵심이 바로 그 구조적 괴리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변동성 점수가 80.0으로 이건 투자자들이 극심한 안도감, 뭐랄까 좀 안일함에 빠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네.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시장 모멘텀은 32.6,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종목의 확산세를 보여주는 시장폭은 40.6으로 아주 뚜렷한 약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겉보기엔 호수가 아주 잔잔해서 평화로워 보이는데 수면 아래에서는 몇몇 거대한 종목들만 막 헤엄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다. 약간 이런 뜻인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지금 시장의 안정성이 어떤 광범위한 확신에 기반한 게 아니고요. 소수의 대형주가 지수를 떠받치면서 만들어내는 낮은 변동성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일종의 착시 현상이군요. 그렇죠. 이렇게 좁은 시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대가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추가 수익률인데 이게 과도하게 압축된 상태입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압축되었다는 건 위험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의미니까 만약에 그 주도주 그룹의 상승세가 둔화되기라도 하면 시장이 생각보다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뜻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때는 극단으로 치우쳤던 지표들이 평균으로 돌아오려는 힘, 이른바 평균 회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급격한 조정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술적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폭을 나타내는 NSYE 상승 하락선의 10일 이동 평균 같은 지표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전반의 건전성이 개선되는지 아니면 계속 악화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소수 주도 현상의 정점에 바로 기술주가 있는 거겠죠. 이어서 볼 M2 통화량 대비 나스닥 100지수 비율 차트는 와, 이건 정말이지 좀 아찔해 보입니다. 역사적 고점이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100지수를 시중 유동성의 척도인 M2 통화량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이게 최근 2000년 3월 닷컴 버블 당시 기록했던 그 정점 수준에 도달하거나 이걸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2000년하고 지금은 환관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유동성 측면에서요. 그때는 돈이 막 풀리던 시기였고 지금은 연준이 돈을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 QT의 영향권에 있으니까요. 바로 그 점이 현재 상황을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 차트는 근원적인 유동성 기반 대비해서 기술주 가치 평가가 극도로 확장되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유동성 공급이 둔화되는 환경이거든요. 아, 돈줄은 마르는데 주가만 올라간 상황이군요. 네, 유동성이 긴축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해야 하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2000년 당시보다 오히려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이런 위험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메가캡 기술주에 내재된 딥테일 리스크를 해지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딥테일 리스크요? 네. 발생 확률은 매우 낮지만 한 번 터지면 포트폴리오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위험을 말합니다. 이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압력이 건강하게 완화되려면 결국 연준이 다시 대규모 양적 완화, QE를 재개하는 것 같은 유동성 기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겁니다. 유동성 이야기가 나온 김에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지되는 압력 신호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연준의 오버나잇 레포 운영 현황인데요. 사실 이 레포 시장이라는 게 일반 투자자분들께는 좀 생소하죠. 그렇죠.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간단히 말해서 은행들을 위한 초단기 대출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들이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할 때 가지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연준으로부터 하루짜리 현금을 빌리는 제도입니다. 아,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군요. 네, 비슷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창고를 통해서 195억 달러라는 아주 이례적인 규모의 유동성이 시장에 주입이 됐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쓰이지 않다가 갑자기 큰 금액이 사용됐다는 건 은행 시스템 어딘가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현금이 아주 급하게 필요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양적 긴축, QT 후반 단계에 접어들면서 은행 시스템의 초과 지급 준비금이 소진되고 있다는, 그리고 단기 자금 시장에 구조적인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시스템의 완충 장치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준비금 부족의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꽤 심각한 경고등으로 보이는데요. 투자자들은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러한 반복적인 유동성 주입은 시스템적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있다는 걸 알리는 선행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에 고품질 듀레이션 자산, 그러니까 미국 장기국채 같은 우량 장기 채권을 편입해서 방어적 포지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준의 행보가 중요하겠네요. 네, 향후에 연준이 이런 자금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QT 속도를 늦추거나 혹은 중단하는지 그 여부가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적인 신호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글로벌 경제 데이터 펄스 차트를 보면 미래와 현재의 괴리가 아주 뚜렷하네요. 네, 차트에서 극명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죠. 미래 전망을 반영하는 녹색선, 즉 선행지표는 강하게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현재의 경제활동을 보여주는 검은색 선, 실물 데이터죠. 그리고 하늘색 선인 심리 데이터는 여전히 약한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이고요. 네,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붉은색 선은 낮고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은 커지는데 지금 당장의 현실은 여전히 춥다 이 말이군요. 이런 괴리는 보통 경기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인가요? 이런 현상은 경기 사이클이 침체 우려를 딛고 저점을 통과해서 초기 확장 국면으로 전환될 때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재의 약한 경제활동과 낮은 인플레이션은 역설적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적 완화, 금리 인하 같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거든요. 현재의 부진이 오히려 미래의 부양책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겠군요.
이제 슬슬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경기가 좋아질 때 수혜를 보는 이른바 경기민감 자산으로 눈을 돌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점진적으로 그렇게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글로벌 경기 순환 노출, 그러니까 시클리컬 익스포저 쪽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이 사이클 논의의 배경에는 훨씬 더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죠. 바로 탈세계화와 지정학적 재편의 흐름입니다. G7 국가들의 제조업 비중이 줄어드는 동시에 각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건수는 늘어나는 이 두 차트가 그 현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첫째, G7의 세계 제조업 GDP 점유율이 1995년에 67%였는데 2022년에는 34%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감소네요.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산업정책 개입 건수는 2010년 이후 거의 2배로 급증해서 2022년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만들던 효율성 중심의 시대가 저물고 우리 편과 안전한 곳에서 만드는 안보주 중심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로군요. 정확합니다. 이 두 차트는 효율성 중심의 자율시장 세계화 시대가 끝나고 국가안보와 공급망 복원력을 우선시하는 관리된 무역체제로의 구조적 전환이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흐름은 결국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나요? 맞습니다. 각국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과 경쟁적인 보조금 지급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구조적인 비용 상승 압력, 즉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가장 잘하는 기업을 찾는 걸 넘어서서 어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지 이걸 따져봐야 하는 시대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전환 속에서 투자자들은 각국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특정 산업 부문이나 지역을 선별적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위산업 같은 곳들이 대표적이겠죠. 동시에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겠고요. 물론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야기할 수 있는 국가 간 무역 마찰과 그에 따른 변동성 증가 리스크를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반영해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초 현재 시장은 정말 복합적인 국면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노동시장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긍정적 신호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시스템 내부의 유동성 긴장 신호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가 있는 반면에 또 탈세계화라는 구조적이고 비용 상승적인 변화가 동시에 진행 중인 말 그대로 여러 힘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흐름 속에서 선행지표가 예고하는 경기 회복 신호가 실제로 실물 경제 데이터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2026년 상반기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